1300개 장기요양기관이 선택한 기관,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창업 경영 지원 1등 기업 국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전박사입니다. 예, 오늘은 그 안전관리 지침 중에서 노인 학대 예방 지침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학대 종류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노인 학대. 우리 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에는 방문 요양도 있고, 어르신 그 댁에 요양보 선생님이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주간보호나 요양원에서 이 노인 학대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1대1로 그 어르신들을 돌보는 방문 요양 같은 경우에는 따로 관리자가 선생님들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각 선생님들의 성격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 각각 선생님들이 어떤 분인지 물론 뭐 그 경찰서에서 확인도 하고 다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은 일부 기관 책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엄중하게 경고할 부분들은 경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학대의 종류는 신체적 학대, 가장 대표적인 거죠. 물리적으로 때리거나 이런 부분들 하는 경우, 그리고 치료받지 못한 상처, 부상, 탈수 상태, 영양 부족, 묶인 흔적, 상처, 두려움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모니터링 할 때 또 보시거나 아니면 각각 어르신들을 체킹을 팀장님들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관 내에서도 사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이런 거죠. 실질적으로 시설장 이상급에서 일어나는 학대들, 이런 부분들은 쉬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언젠간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고,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기관에서는 큰 타격을 입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서로 그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이렇게 하진 않으시겠죠. 예. 두 번째, 이제 정서적 학대가 있습니다.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다 이것도 학대입니다. 예, 그래서 꼭 이렇게 몸을 때리거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고통 주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니까요. 우는 모습, 잠을 못 자거나 안절부절, 불안한 모습, 무반응, 이런 왕따 같은 거 있죠. 예, 이런 것들도 정서적 학대니까 이 부분을 꼭 인지를 시켜주시고요. 성적 학대, 종종 있어요. 이 성희롱, 성추행, 강간. 예, 정말 이런 부분들 성적 수치심 다 느끼시거든요. 예, 그 성적 학대 일어나지 않게끔 평소에 잘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경제적 학대 같은 경우에 노인의 의사에 반해서 노인으로 재산 권리를 빼앗아가는 경제적 착취, 재산에 대한 법률 권리 위반, 뭐 그 외에 의사결정에 통제를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노인 재산이 타인 명의로 갑자기 전환된다든지 허락 없이 재산 관련 서류를 공적 부조 이런 것들을 가로챈다든지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든지 은연계좌에 부적절한 결여라든지 이런 게 다 이게 그 경제적 학대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경제적 학대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임,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하거나 불이행, 포기해서 노인의 의식주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으면 이건 방임입니다. 그래서 대소변이라든지 뭉개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땀띠, 염증, 욕창 등이 방치된 상태로 처리가 되고, 뭐 심연 처리가 뭐 미용이라도 목욕 이런 것들 다 보면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방임이라고 합니다. 유기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부양 의무자를 노인을 버리는 힘이 유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배회를 하고 있거나 가족 및 보호자가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지 않거나 노인을 시설 병원 등에 입소한 이후에 연락 두절 경우는 유기입니다. 이런 부분들 노인 학대로 들어가고요. 노인 스스로가 본인을 포기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자기 방임으로 노인 학대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었겠죠. 이런 부분들 조심하시고요. 신고 의무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학대 같은 경우를 발견을 하게 되면 그 노인 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노인 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모두 그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바로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 이를 위반해서 노인학대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상황을 확인했을 때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를 안 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관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기관 입장에서 이거를 노인학대 신고를 제대로 빨리 대응을 했다면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에 대한 개인적인 학대인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데 이거를 신고를 거부한 경우는 어떤 거예요? 이거를 동조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셔서 빠르게 행동을 하세요. 우리 기관에 어떤 일이 생길까 뭐 이런 생각을 하셔서 신고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이거는 개인적인 일탈이다라고 바로 하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거는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1577-1385 일상에서 빨리 구해줘로 전화를 하시거나 129 노인학대 신고에 나비새김을 다운받아서 신고하시는 건데 1389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1577-1389로 전화하셔서 하면 되고 이 신고 전화번호는 외웁니다. 1577에 일상에서 빨리 구해줘 1389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모니터링해서 학대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협력해서 공동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대처를 안 하는 경우 기관도 같은 취급받아요. 같은 취급. 시설 내 이제 보세요. 이렇게 기관 역할. 시설 내에 노인학대 예심 사례가 발생됐거나 신고가 접수됐다면 학대 사례를 발견하고 인지한 경우 즉시 신고하고 즉시예요. 이게 즉시 노인 보호 조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응급상황 경우에는 학대 피해의 신변 보전 안전 조치를 취하고 현장 조사 이전에 학대 행위자, 학대 피해자 비밀 보장 방안을 광고를 하되 조작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호자에 의해서 일어난 학대라고 하면 이렇게 바로 하시겠죠. 이건데 그것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관 차원에서. 근데 우리 기관 내에서 이렇게 일어났다. 기관 내에서. 근데 이게 종사자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를 신고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어차피 드러날 일은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드러나는 것보다는 즉시 드러나서 우리 기관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이거는 어쨌든 이 우리 기관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개인의 일탈이다라는 걸 이렇게 협조에 의해서 일어나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은 노인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서 학대 행위에 대한 예방 이런 부분들도 평소에 이 얘기를 해주시고 여기서 존대어란 말이 나옵니다. 어르신한테 존대어를 써야 돼. 우리가 그 같은 나이대에 있어서도 존대를 하면 사실 싸움이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존댓말이라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존대어 쓰는 거 이거 평가에도 나오거든요. 꼭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그 공경 어르신이 내가 돌보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 명의 인격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해야지 노인학대가 안 일어나니까요. 그렇게 좀 강의를 해주시고 교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자체 교육이나 방문 교육, 온라인 교육 중에 연일에 1시간 이상 교육을 진행하는데 수시로 노인학대 교육은 진행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분기별로 한 번씩은 수시로 교육을 해주셔야지 이런 문제가 리마인드가 돼서 어떤 생각이 났을 때 교육 받은 게 의외로 도움이 돼요. 예, 교육을 하다 보면 이거 뭐 교육하는 게 그 탁상인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교육을 제대로 하시게 되면 이게 엄중한 경고가 되니까요. 기관 내에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예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벌 기준 같은 경우에는 신체상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형사처벌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이건 좀 약간 경고 형식으로 교육과 경고를 같이 더불어서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응급상황 대처 시에 어쨌든 일어날 일은 일어나죠. 예, 그렇게 예방을 한다 하더라도 일어나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의식 여부, 그 다음에 괜찮은지 살펴보고 이런 부분들, 이거 응급 상황이라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을 때는 또 대응을 또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119 신고겠죠. 예, 119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호자 또는 기관장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관장님한테 보고를 하면 기관장님이나 팀장이 보호자님한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에 따라서 서로 대응을 하는 형식으로 갑니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어르신들이 음식물에 의해서 기도 폐쇄가 됐을 때 질식 상태가 되면 이 안에 음식물을 꺼낼 때 어르신이 바로 반응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시겠죠. 예, 여러분들이 바로 산소호흡을 할 수 있게끔 장수도 옮기고 호흡곤란 시 산소를 제공하고 119에 연락도 하시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르신들이 인지가 낮으신 경우에는 목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폐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말씀을 안 하시고 상황을 안 보이다가 그냥 쓰러지셔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얼굴이 막 시퍼래지거든요. 딱 보면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이 평소에 있어야 돼요. 근데 어르신들이 이런 정도의 어르신이라면 이미 인지가 안 좋고 그 연화작용도 안 되는 상황이었을 거 아니에요.
목 넘김이 어려운 상황, 그런 분들은 특히 주의해서 관리를 해주셔야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말씀을 하지 않더라도 하이미니법이라든지 뺄 수 있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실 때 입안에 음식물 꺼낼 때 이게 이제 이가 엄청 단단해요. 그래서 손가락을 넣었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시긴 하시지만, 어쨌든 어르신들이 그 치약력으로 다무는 상황들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만 좀 드릴게요. 호흡곤란 시에 자세를 반자이나 좌의를 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글이 나와 있는 경우에 딱 말이 써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이버 사전에 보시면 국어 사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자위, 이렇게 어떤 기준보다, 여기 그 어떤 기준보다 높은 쪽, 사물의 중간보다 더 높은 쪽,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반자위로 나오죠. 예, 이렇게 치시면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고 심한 구토, 뇌졸중은 최대한 빨리 이게 적응이 되면 그래도 문제가 좀 덜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고 심한 구토, 그다음에 위식, 소실, 입이 처지고 침을 흘리면서 말을 더듬거리나 발음이 어눌해지는 경우에, 예, 뇌졸중. 그다음에 저혈당 쇼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그 사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초콜릿 3쪽인데 여기 혈당 올릴 수 있는 음식 제공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 주스 위주로 진행을 하세요. 예,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먹다가 물론 뭐 녹이면 괜찮긴 하지만 웬만하면 그냥 흘려서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진행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출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예, 해주시면 되고요. 골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뼈가 외부로 노출되는 경우에 억지로 이렇게 놀래서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예, 뼈를 안으로 밀어넣지 말고 병원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낙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그 골절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 움직이지 않게끔 이렇게 하시고요. 보고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를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흉통 같은 경우에도 허리에 조이는 옷을 풀어주고 진행을 하시고, 화상 같은 경우에는 세균 감염을 예방하고 이물질 바르면 안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화상 부위를 찬물에다가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15분에서 30분 정도 식힌 후에 옷을 벗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화상이 심한 경우에는 흐르는 물에다가 하게 되면 이게 그 벗겨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상 정도에 따라서 그 흐르는 물이나 아니면 그 고여져 있는 물에다가 찬물에다가 식혀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위치가 그 물을 대야 되는 경우에는 너무 수압이 세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화상을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낙상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면 크게 일어나요. 낙상 같은 경우에 나중에 한번 더 다루면 좋을 것 같은데, 낙상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경우까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시면서 낙상 발생 시에 보고책이 바로 하고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러 일어나지 않게끔 하고요. 웬만하면 낙상한 장소에서 이동하지 않게끔 그렇게 대응을 해서 뭐 이렇게 뼈를 맞추거나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대상자를 지킨다라는 개념으로 낙상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보호자한테도 바로 전파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타박상이나 염자의 철가상 이런 정도에는 응급처치만 해주시면 큰 문제는 없으시고, 평소에 미끄럼 방지를 좀 잘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욕창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생기면 없애기 힘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욕창 고위험자들은 평소에 관리를 하셔서 최대한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부터 색깔이 바뀌고 물러지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 해서 최대한 폐혈증, 여기 보면 깊어지면 폐혈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오죠. 그래서 욕창이 생기기 쉬운 부분들을 평소에 간호사님들은 관리를 해주셔서 이렇게 단계별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욕창 부분들 자세하게 또 세부적으로 이건 평가 부분에서 한번 더 깊게 설명드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별지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 자료를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하나씩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안전점검, 안전관리 대응 매뉴얼 새로 나온 거 가이드 한번 훑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